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도채널 파블라의 심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영장에는 이 대표에게 돈이 갔다는 흐름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돈의 흐름을 찾으려니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이 억지로 만들어낸 배임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인정한 대장동 사업의 공익 환수액 5,503억 원은 무시하고 성남도시공사 내부 문건에 불과한 검토 의견을 근거로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것도 허무맹랑합니다. 국민을 위해 치적을 만들려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검찰에 가서 허락받고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민간 개발로 개발 허가를 내주고도 공공환수는 아예 하지 않은 부산 LCT와 양평 공공지구는 왜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판단하여 국정을 넘어 도정,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해괴한 논리를 지어내고 밀어붙이는 검찰을 보면 소설가 부럽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일하는 방식이 소설 창작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검찰은 없는 죄를 지어내지 말고 실제 하는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2월 21일 저희 보도채널 파블라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패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아이콘, 저평가된 우량주를 넘어 곧 상한가를 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한매 사생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과찬의 소개를 받은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 인사드립니다. 네. 상한가 치실 날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게 참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네. 진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죠. 된다고. 말이 씨가 되고. 굉장히 진짜 분발하게 되고. 네네. 네, 굉장히 더 노력하게 돼서.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 또 고발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던 바로 이런 무리한 대한민국 저도 참 이게 정말 말할수록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 즉 정부 수립 이후로 즉 전국 최초의 정부 수립이 1948년인데 7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근데 그 내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설 창작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허무맹랑한 정말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을 총 7인을 싹 다. 오늘의 주인공 고형곤 포함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오늘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재가를 물론해요. 당연하죠. 오늘 체포동의안을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지금 송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온 나라의 관심 사안이고 국민들 앞에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 이것은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정권이 시작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법무장관 등 검찰총장 모든 검찰이 혼연일체돼서 이재명이 살아있는 한 정권이 자기들이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권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똘똘 뭉쳐서 윤석열 검찰이 하여튼 자행한 최악의 검찰권 남용
이라고 저희가 보고 네네. 오늘 공수처에 또 직권남용으로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저희가 고발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대통령은 지난 그 대선 기간 후보 시절에 예. 국민들에게 유세 기간에 뭐라고 그랬죠? 네. 대장동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네. 이 말을 국민들 앞에 반복적으로 했죠. 네. 결국은 당선 이후에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말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국민들에게 했던 그 말이 네. 맞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거의 소설 창작에 가까운 지금 허무맹랑한 네. 지금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말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게 네, 압색밖에 없으니까요. 예. 정말 이 역사상 최악의 네. 검찰권 남용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검사 악인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슬라이드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에 이제 재가를 했고 또 올렸던 인물들입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고영권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가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고 온 다 있죠, 세 사람이 네,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비교를 해보시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생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은 33회입니다. 예, 사법연수원 23기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1973년생 서울대 법학과 나왔고요. 사시 37회, 연수원 27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고영권, 예, 고영권은 이제 1970년생인데 조금 색다른 게 서울대 법학과 아니죠. 예, 부산대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시도 나이는 고영권이 3살이 더 많거든요. 한동훈보다. 그런데 오히려 사법시험은 사기수가 밑에 있죠. 네. 41회입니다. 네,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사기 밑인 연수원 31기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네. 따지면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려 13살 차이인데 네. 기수 차이가 4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네. 제대로 했다고 구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실제로는 자기 동기들이 거의 10살 정도 어린 69년생하고 네, 거의 그 나이 또래인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늦게 사법시험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이제 고영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사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조국 수사 라인에 이렇게 목을 맸는지. 왜냐하면 뭐 서울대 법학과도 아니고 사시도 늦게 받고 그러면 당연히 공격수로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갑자기 그 내부자들에 나오는 네네네. 그 장면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너는 이 조직에서는 네. 끈이 없다. 너는 여기서 한마디로 네.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조승우가 갑자기 네. 매달리죠. 네. 제가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겠다. 네. 네, 물라면 물고 네. 까라면 까겠습니다라고 네. 바지끄댕이 부장검사 바지끄댕이 잡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네.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인데요. 예, 고영권 지금 4차장 검사인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중앙지검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밑에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걸 보면 고영권 밑에 보시면 고영권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제 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였고요. 윤석열은 2017년 5월 19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그러면 윤석열하고는 한 9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거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당시 제3차장 검사로 근무했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고영권하고 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뭐 같이 근무했던 한솥 밥을 먹던 사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조국 수사 라인이죠. 예. 왜 이 친구가 공격수인지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윤재순과 신동원, 고영권까지 이제 검찰의 징계 인사들,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인데, 윤재순은 이제 검사는 아니고요. 줄줄이 요직에 배치됩니다. 예, 윤재순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이죠. 예, 총무비서관인데, 이 총무비서관도 사실은,
2번이나 징계,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유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1996년에 서울 남부지원 근무 당시에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고요. 2012년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재직 당시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춰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자입니다. 2번이나. 네. 고영건 제4차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모 검사가 피의자와 이제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던 사건인데요. 전모 검사는 1심에서 당시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 고영건 검사가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에 그 수사 정보 전산망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 조회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사에서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표님? 제가 이 언급하신 그 전모 검사 사건은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이 전모 검사가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이에요. 아, 1기.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로스쿨 내에서도 그 검사 임용되면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시절인데 로스쿨 출신이 검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막 그 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로스쿨 출신, 1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아주 역시 로스쿨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로스쿨 커뮤니티 전체를 다 같이 이렇게 불명예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다 이 사람을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합니다. 사건의 내용도 아주 쇼킹해요. 현직 검사가 그러니까 피의자였던 그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조사 관련돼서 뭐 들을 게 있다라고 주말에 한적한 검사실을 불러다가 아주 이 방송에서 언급하기 참 민망한 유사 성행위 이제 행위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만났더라고요. 그 모텔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당시에 아주 쇼킹한 영화에 나오는 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고영고는 그 사건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 해야 되나요? 2차 가해죠. 그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굳이 그거를 다른 검사가 왜 그거를 접속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고영곤이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얼굴 사진이 아마 그쪽 검사들의 단톡방 같은 검찰 직원들 거기에 공유가 됐다라고 저는 뉴스에 기억을 하는데 뭐 상당히 미모의 그리고 뭐 얼굴 얼평한다고 하죠. 맞아요. 검사 그하고 검찰 직원들이 뭐 얼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동원도 뭐 떳떳한 검사는 아닙니다. 신동원 검사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그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의 인사 파일을 보직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대변인에 발탁이 됩니다. 참 가지가지하죠. 참 하여튼 역대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과 상식이 어디 갔습니까? 공정과 상식은 없어지고. 근데 공통된 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내용인데 윤재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여러분들 대통령실들의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총무비서관이요 소위 옛날부터 박근혜 때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소위. 그럼요. 아주 실세 중에 실세고요. 금전이나 이런 출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등용이 됐고요. 지금 고영고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저희가 고발장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주도했던 그 반부패 1부장과 3부장 어미중과 강백진의 직속 상관인 4차장 검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 검사가 바로 고영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얘기인데요. 이 관련 내용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전격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전 정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는 등 좌천이 됐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됐던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자리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지휘할 홍승욱 신임 수원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던 고위 검찰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수사팀과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수통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버퍼가 좀 있네요. 네, 버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이 버퍼가 있네요. 예, 관련 영상 보셨고요. 예, 2022년 5월에 이제 첫 인사입니다. 검찰 네. 고위급 인사인데, 윤석열 사단이 다 잠식을 했죠. 완전히 독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방송 상태가 버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버퍼가 있네요. 예.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5번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검사하기 전에 가장 포인트로 잡았던 고영권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영권 편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예, 5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무단 조회, 중앙지검 차장검사 징계 이력 논란. 예.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좀 방송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단독으로 나왔죠. 고영권 신임 4차장이 2013년에 성추문 사건 관련한 징계 이력 논란,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던 이력에 대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특수부 총괄하는 4차장 검사의 발탁이 됐다라는 이제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해 여성에 대한 사진을 무단 조회했다는 어떤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할 고형곤 신임 4차장 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사진을 무단 조회했다가 징계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고 검사 말고도 징계를 받고 요직에 발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2013년 7월 3일자 관보입니다. 견책 징계를 받은 고형곤 검사. 최근 임명된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사유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된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으로 수사 기록과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과 실무관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사진은 유출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과장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된 신동원 검사는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법무부 근무 당시 취급한 인사자료를 다른 근무지로 가져갔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징계 전력 등 논란이 있을 사람을 요직에 발탁해 놓고 능력 위주 인사라고 설명하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사진이 업무에 뭐가 필요할까요, 대표님? 그러게요. 네. 아니 본인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 다른 그 검사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뭐다러 타인이나 마찬가지 전산망에서 그거를 그렇게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럴 긴급한 사정이 있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그 직무 연관성은 뭐 없는 거는 분명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당했겠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19 감싸기로 유명한 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직무 연관이 전혀 없어서 이거는 그 징계 사유를 타당하다라고 징계 견책이긴 하지만 징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 지금 아까 언급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현재 의 경우도 성 관련된 징계가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등에 아주 막강 실세 직책에 임명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저기 검찰총장 당시에 비자금 관리했던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단체들이 참 놀라운 게요. 아주 선택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지만 지금 이런 사람을 성전력 2번이나 성 관련된 징계 전력이 있는 윤재순을 정말로 정말 막중한 직책에 임명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등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도 뻥끗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랍게도 여성계도 이 선택적 분노, 선택적 이런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이 이미 이런 일관성 없는 여성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고용원 차장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를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나와 있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주는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합니다. 지난 11월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도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 검사는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공소장을 피고인 측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공소장의 발이라도 달렸다는 것입니까? 검찰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이 쏟아졌습니다. 형법 제127조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참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네. 저희가 그 이성윤 지검장 공수장 유출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해서 제가 공수처 설립 이후 최초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을 이거를 그 본인 피고인이 된 사람에게 전달도 되기 전에 그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의 말처럼 진짜 조선일보는 사실상 검찰 외부 조직이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 조선일보의 그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참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정말 고질적인 지금 현상이 또 이번에도 여실히 또 한번 검언유착의 아주 진한 향기가 다시 한번 발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 방송이 버퍼도 있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용고원이 어떻게 지금 검찰 4차장까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들으셨고요. 이제는 고발장에 이 고용고원을 우리 그 김한배 대표님께서 총 3번 고발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4번. 오늘 빼고 3번. 오늘 빼고 3번. 맞습니다. 오늘 빼고 3번.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총 4번을 고발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돼서 2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돼서 2번. 각 공이 2번씩 고발했습니다. 2번씩 공평하게. 공정과 상식적으로. 2번씩. 하셨습니다. 고발장 내용 보겠습니다. 9번 슬라이드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발인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고용권. 그때 이제 막내였습니다. 고용권이 당시에는 이제 반부의 제2부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부장검사가 사실 최전방 공격수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검사가 사실상 모든 법리 적용이라든지 실제로 그 수사 진행을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야전사령관 실제 최전방에 있는 장수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그 당시에도 수행을 한 것입니다. 항상 이 라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대성범만 지금 빠진 거죠. 지금. 항상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민주 진영 쪽에 있다가 이제 좌천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딱 뽑아서 가다 보니까 이건 검찰을 위한 검사가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검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충성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배성범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있다가 대통령, 대검의 반부패장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가 중앙지검장, 반부패 2부장이었다가 그 위에 4차장. 이렇게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조국 때보다 이재명 때 다 하나씩 위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아주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이렇게 이 3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그 당시의 수사 라인이 다시 헤쳐모여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우리 3년 뒤에 반드시 모이자. 나는 대통령으로 한동훈이는 법무장관으로 송경호 너는 지검장으로 고용권 너는 차장검사로 우리 다시 모이자 3년 뒤에 그래놓고 실제로 그게 실현된 듯한 아주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죠. 어쩌다가 집을 구했는데 윤석열 아버지 집이고 김만배 누나가 사준 집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고발 사실을 보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입니다. 피고발인들 5명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고용권 5명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유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먼지털이식, 초토화식 수사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 추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피고발인 5명은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절제되게 사용해야 할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검사의 직무 권한인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녀들, 친동생, 모친 등 일가족 전원을 수사하고 그 모든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특히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당일에는 자정을 앞두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격 기소를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죠. 그때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네. 더 신기했던 거는 그 당시 법사위원장 여상규가 묻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부인이 기소되더라도 꼭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냐? 맞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막 해요. 그리고 장제원이도 그런 뉘앙스로 하고요. 네. 너무 이상하죠.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근데 그러자마자 이제 공소시효를 1시간 정도를 앞두고 11시 다 돼서 느닷없이 속보가 뜹니다.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 이 검찰, 그다음에 국힘당,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지만 그리고 언론, 특히 조중동은 아주 그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날의 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 한 번 하고 조사 한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소했어요. 이게 인권 수사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지금 검찰에는 각 직업마다 인권 옹호관인가 인권 담당관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기들이 정말 검찰 조직을 쇄신하겠다라고 말하고 만들어 놓은 게 인권 담당관실인데 이게 다 백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 정경심 교수는 인권이 없습니까? 어떻게 피의자의 변명한 말 안 듣고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곧바로 오로지 언론 보도만 갖고 기소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권 수사입니까? 대한민국 검찰? 이제 고발 이유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 슬라이드입니다. 전격 기소 후에 강제수사 직권남용,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불과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단 한 번의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강행. 기소 후 강제수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기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 등 5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수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남용.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9월 6일 날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이 이후에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가요.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가지고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저도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 9월 9일 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을 9월 9일 날 2019년 9월 9일 날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자 이 윤석열 검찰이 무슨 만행을 자행을 하냐면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날 동양대를 포함해서 무수한 곳을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할 줄 알았나 봐요. 윤석열이는. 근데 끝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니까 난데없이 그 다음날 엄청난 그 압수수색을 정말 폭풍 압수수색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기소해놓고 압수수색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점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기소된 이후에는 이 피고인이 결국은 그 재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네. 법원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 전에 수사할 때는 검찰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근데 기소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이 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와 동시에. 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법원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즉 재판부가. 네. 근데 재판부가 사건을 이미 넘겨받아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검찰이 막 압수수색을 막 몇십 군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네네. 수사가 다 끝나서 재판에 넘겼으면 재판에 충실하면 될 것이지 네. 왜 압수수색을 폭풍 압수수색을 이 여러 곳을 이렇게 시행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재판 중심주의에 위배되고 네. 심지어 위법하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지들 꼴리는 대로 마음껏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피고인의 인권을 말살하여서 네. 폭풍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부실하게 기소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실 기소가 너무 부담된 거죠. 이대로 그냥 냅뒀다가는 무죄 날 것 같으니까 기소 덮어놓고 기소하고 나서 이걸 사후적으로 보강하는 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예, 고발 이유가 고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네, 동일 사건 이중 기소 직권남용.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기소 후에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강제 수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에 새롭게 기초하여 동일한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 별건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이중으로 기소. 이게 뭔 말입니까, 대표님? 네. 자, 여러분, 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것은 네.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소장에 애초에 9월 6일 날 네. 2012년 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장을 찍어서 네. 그리고 이거를 오프라인 상으로 뭔가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공소사실장에 써 있어요. 그렇게 네.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날림으로 기소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네. 실제로 그 자기들이 파악해 보니까 더 그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네. 2012년이 아니고 2013년에 했고 장소도 자기 집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육하원칙이라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그 법률적으로 이 육하원칙, 즉 공소사실, 기초적인 공소사실이 변동되면은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거를 안 하면은 공소 기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그 송인권 네. 재판장이 이 공소장은 절대로 변경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육하원칙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 네.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짓을 하느냐, 새로운 기소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네. 행위는 하나인데 네. 두 번 기소를 하는 거예요. 같은 행위 가지고요. 같은 행위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네. 9월 6일 날 하고 또 이 며칠 뒤에 또 다시 네. 기소를 두 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위를 한 번 한 사람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네. 두 번이나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중 기소라는 거고요. 네네. 이건 명백히 위법합니다. 네. 그런데도 놀랍게 1심 재판부 그 송인권 판사가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예. 그 이후에 누구였죠? 그 1심 재판부 재판장 이름이 갑자기 떨어진 정인엽인가? 그 재판부는 이 이중 기소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행위는 하나인데 두 번이나 기소한 거를 네. 적법하게 인정을 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또 이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 고발 사유는 13번 슬라이드입니다. 검사 객관 의무 위반, 고의 증거 은폐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피고인의 무죄 항변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는 시점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에도 공개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고발인 5명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말 같은데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살인 사건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검사는 당연히 그 A라는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확신을 하고 기소를 했어요. 증거도 다 나오고. 근데 예, 놀랍게도 또 이제 이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DNA가 불일치한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현장에서 나온 뭐 그 DNA가 그 현장에서 나온 DNA가 이 기소된 사람의 DNA하고 불일치했던 거죠. 그럼 결국은 범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재판부에다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검사가 은폐를 하고 이 사람 범인 아닌데 이걸 알면서 만약에 은폐를 하면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검찰을 기소했다라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거를 이 사람의 무죄 증거가 나왔는데도 네네. DNA가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만약에 야 국가수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 나도 제가 판사한테 제출 안 할게. 네. 이거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자면 IP 주소 관련돼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의 IP 주소하고 네. 실제로 이 이루어진 거하고의 괴리가 있어가지고 IP 주소에 관련된 그 다툼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결국은 포렌식이 잘못됐다. 예. 굉장히 여러 정황상 기술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게 굉장히 고의적으로 날조된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황이 많았어요. 네네.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그 기소된 그 육하원칙, 일시 장소 그 모든 것들이 불일치한다라는 그 정황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 무죄의 증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피고인 정경심에 유리한. 네. 그런데 이거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항소심이 시작될 때까지 검찰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정경심의 무죄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은폐했다라고 보고 저희가 검사 객관 의무 위반의 그 위기에 의한 속인 거죠. 재판부를. 네. 여기서 공무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얘기합니다. 네. 법원을 기망한 거죠.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님? 저희가 이제 공수처에 이거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이거를 무려 고발한 지 뭐 거의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이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검찰로 넘깁니다. 여러분들 중앙지검을 생각해 보세요. 이 검찰의 이런 만행을 고발한 거를 공수처가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는 짓이 이걸 그대로 검찰을 넘기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는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냥 보기 좋게 각하됐습니다. 각하됐습니까? 네.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큰 죄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돌려준 죄입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장 이하 모든 이런 비겁한 짓을 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때가 되면 저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공수처장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국민 앞에 대한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수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첩시키면 바로 하지 8, 9개월을 뭐하러.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했는지 이첩을 검토한 겁니까? 인터넷을 보낼지 등기로 보낼지 그거 고민하는데 8개월을 했습니까? 조용할 때쯤 싹 넘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할 때쯤에 이제 보냈는데 1월 말경에. 공수처는 눈치 보지 말고 고위공직자를 좀 죄를 지은 고위공직자를 좀 국민의 기대에 눈높이에 맞춰서 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만든 조직인데 맞습니다. 요즘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취임식에서만 말했습니다. 네. 그냥 오로지 취임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취임사를 뭐 누가 대신 써줬나 보죠. 김진욱 공수처장님 취임사만 그렇게 하고 지금 2년 지금 2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1년 남았습니다. 예. 예. 취임사는 본인이 쓰세요. 남이 써주니까 지금 그거를 또 까먹은 것 같은데, 예, 남이 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고발장입니다. 예, 형법상, 예, 모해 위증 및 모해 위증 방조, 죄로 고발하셨고요. 피고발인 6명입니다. 예,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예, 당시 반부패부장,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6번째, 저희가 오늘 주인공인 고용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 관련한, 예, 모해 위증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네, 아까랑 피고발인이 네. 다 똑같은데 딱 한 명, 네. 최성애만 추가됐죠. 그러네요. 네, 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고발 사실입니다. 예, 15번 슬라이드입니다. 피고발인 최성애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2020년 3월 30일 1심 재판에 출석해 내가 허가하지 않은 표창장 수여는 위조다. 조민양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구 MBC 등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발인 최성애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윤석열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셔야 되는데, 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21년에 어떤 보도가 연이었냐면, 대구 MBC에, 네네. 송병철 기자인가요? 네. 이분이, 네. 최성애에 대한 그 보도를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시리즈로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예. 예컨대 최성애가 자신의 조카인지 하여튼 지인에게 네.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말하면서 조국이 되면 예. 안 된다. 예. 조국이 되면 동양대를 위해 안 좋다. 예.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총선 무렵에 자기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네네. 자기가 비례대표에 나갈 거를 제안했다라는 등 이런 아주 충격적인 네. 그 녹취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이 최성애가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쪽으로부터 뭔가 모종의 네. 약속을 받은 것 같은 이미 최성애는 이미 그 당시에 재판이 이미 한참 진행되고 나서 네. 굉장히 좀 사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심탄회하게 이 당시 조국 장관 수사 때를 회고하듯이 네. 자신의 지인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그 녹취가 네. 다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이 최성애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언으로 사실은 뚜렷한 물증 없이 정경심 교수가 전부 이런 식으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최성애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나 저희가 분노해가지고 네네. 최성애는 모해 위증을 했다. 예.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네. 거짓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인데 네. 이 모해 위증을 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송경호, 고용곤 등이 이 최성애에게 결국은 한마디로 서로 유착해서 네. 모해 위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딜을 하면서 네. 총장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협조해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이렇게 면해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모종의 미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고발장에 미략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 이유는 이제 피고발인 최성애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모해 위증, 두 번째로는 윤석열 등 5명에 의한 모해 위증 방조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표님? 이것도 또 공수처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수사본부에다 했어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게 예. 서초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국수본에서 서초서로요? 네, 서초서로 예. 갔다가 서초서에서 예. 이거를
아주 최근까지 또 갖고 예, 있었어요. 최근까지요? 예. 예. 언제입니까? 최근까지. 올해까지 갖고 있었어요? 올해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 올해까지 갖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네. 불송치했습니다. 네, 불송치 각하를 예. 무려 그러니까 이게 고발한 게 2021년 5월이니까 이야. 지금 만 2년이 거의 돼가는. 이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기록이에요. 예, 그것도 각하를.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지 말지를 2년 대단합니다. 할까 말까를. 예, 저는 참 이 일을 하면서 네. 기네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네. 이것도 또 이렇게 오랜 기간. 그런데 서초경찰서가 지금 더 탐사에 대해서는 불과 2-3개월 만에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치죠. 예, 내일 강지훈 기자 구속영장 실질 검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속 반대 탄원서 여러분 서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볼 때도 더 탐사가 보도 채널로서 저희랑 같은 길을 가는 매체이기도 하고 또 한때 동지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000명이 오전에 10,000명 좀 안 됐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0명 넘고 20,000명 가까이 되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믿을 사람은 우리 시민들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초경찰서가 같은 수사기관인데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고영곤에 대해서는 2년이 다 되도록 그렇습니다. 네. 할지 말지 검토만 하다가 결국 각하시키고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더 탐사에 대해서는 2-3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이런 상반된 곳이 서초경찰서예요. 저는 정말 이게 극단적인 지금 외눈박이 공화국의 또 다른 지금 진면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을 고용곤 편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저희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경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그냥 왼쪽만 그냥 오른쪽 눈은 원래 있는데 여기를 자기가 스스로 애꾸눈처럼 가리고 그냥 왼쪽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막고 있는 애꾸눈 잭처럼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는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지금?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사기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도 사실은 구속영장 관련해서 더 탐사에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 힘들더라고요. 보기 힘든 것보다도 좀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청에서 했죠. 맞습니다. 서울청에서 또 서초서로 또 아마 이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원래 서초서에서 하다가 중간에 난데없이 갑자기 서울청이 가져가요 사건을. 그런 건가요? 그러다가 이게 기각되니까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이제 남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서초경찰서 원래대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까? 참 서초서 경찰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더 탐사는 남양주거든요. 왜 서초소에 아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소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관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관할이 있으려면 피의자 쪽이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이종원 사건을 잘 접하면서 이번에도 잘 파악을 했는데 사건 규칙에도 경찰이 분명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피의자 기준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가 남양주인 더 탐사는 그쪽이 지금 관할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서울에 있는 서울청이나 서초경찰서가 자꾸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저도 좀 의심이 가는 게 예전에 첼리스트 제보자 있잖아요. 그 제보자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가 집이 용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용인에서 이제 압색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때 용인이니까 아까 제가 가봤는데 왜냐면 남양주에서 넘어오기 너무 머니까, 그때 더 탐사, 강준 기자가 좀 SOS를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용인경찰서가 아니고 서초서에서 압색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초서는 뭐 하는 건지. 바로 옆이 대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고발인이 서초서에 고발한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고발인이 고발한 곳에서 수사를 주도한다 그러면 이종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광진경찰서 끝까지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난데없이 피의자 관할로 가야 된다라고 막 빡빡 우기면서 네. 다 지금 마포소로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왜 이 사건은 계속해서 서초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곳에 계속한다는 논리면 네. 이게 도대체 그때는 이러고 이때는 이러고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아무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네. 지금 더 탐사를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서초경찰서가 동일한 수사기관인데 네.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수사하듯이 네. 한쪽은 그냥 2년이 다 되도록 방치하다가 똘랑 각하하려고 네.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한쪽은 그냥 미친 듯이 수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이게 같은 나라 맞습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네.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국민의 저는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역대 부끄러운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최성의 말이 나왔으니까 동양대가 이번 정권 들어서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아주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정권에서 뭐 불이익 준 것도 크게 없지만은 네네. 그냥 조국 장관에게 뭔가를 뭐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모양인데 네. 어쨌든 최성애는 정경심 교수를 감옥 보내고 결국은 조국 장관 일가를 이렇게 초토화시킨 그 공로로 결국은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재정 지원에 교육부가 포함시킵니다. 네. 이것도 또 우연이죠, 여러분. 예? 이번 정권 들어서 교육부가 난데없이 그동안 딱히 달라진 사정 정도 없는데 네. 그 동양대한 재정 지원에 포함시킵니다. 우연이네요. 이 일도 또 우연일 것 같아요. 아주 공교로운 우연이죠. 아무런 상관없이 네. 어쩌다 보니 동양대가 또 이번 정권에서 교육부에 의해서 곧바로 재정 지원 대상 대학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아주 이게 대단한 우연입니다. 2년 거의 만 2년 동안 묵혔다가 이렇게 각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증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사 규칙에는 3개월이에요. 3개월에 고발인에게 알려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심지어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2년이면은 이거는 사실상 직무유기 맞거든요. 그죠? 그것도 결론이 중요한데 수사를 안 했어요. 아예 그냥 각하는 뭐냐면은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안 한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절도, 그러니까는 훔친 줄 알았더니 자기 물건이야. 남의 거 훔친 줄 알았더니 내 거 훔쳤어. 이런 게 이제 명백히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각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최성의 모해 위증 의심되는 이 사건이 그런 정도의 아주 그 황당무계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이거는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각하를 합니까? 단 한 번도 피의자들 부르지도 않고 뭐 윤석열을 갖다가 서초경찰서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그거는 이해 납득은 되긴 합니다. 일견. 애초부터 아니 이거를 그러면 저기 소면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착수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고발인만 불러다가 디립다 이 얘기 듣고 2년 전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죠. 아니 각하를 하려면 뭐 3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을 2년 동안 쥐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투명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여튼 피고발인 윤석열, 피고발인 김건희, 피고발인 최은순, 피고발인 한동훈 이런 이름만 나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년을 끌다가 각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반 국민에게는 전혀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미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 거긴 뭐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자이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정치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권력을. 그러면 위탁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 맘대로 5년짜리 임기 그리고 공무원이 놀라운 게 지난번에 검수완박 추진 때도 검사들이 계층별로 지검장회의, 차장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평검사회의 다 하면서 주장한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국민을 위해서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잘못된 게 그건 국민이 판단합니다. 니들이 판단하는 게 그래 놓고선 네. 지금 와서 하는 작태를 보면은 국민을 위하는긴커녕 네.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만을 위하죠. 니네는. 네. 예. 5년짜리가 예, 같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고발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공지하겠습니다. 내일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22일입니다. 네, 구속영장 두 번째 또 영장 실질 검사를 받는데 저희 시민들이 구속 반대 탄원서 저희도 링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론의 힘,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고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17번 슬라이드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법 위반입니다. 피고발인은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영곤 4차장 검사, 강백신 반부패 3부장입니다. 예, 고발 사실에 대해서 고발 사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들이 수사 지휘 라인이고요.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 1년간 구속되었다가 2022년 10월 20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영전 경기도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0월 19일 긴급 체포하고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중앙지검은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미 제출로 압수수색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해서 실제 압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며칠 후에 다시 해서 결국은 들어갔죠. 네네. 그 몰래 들어갔지 않습니까? 직원이 척하면서. 네. 예. 고발 사실은 그렇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발 이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고발 이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국가공무법 위반인지? 저는 그 헌법으로부터 저는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공무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국가공무원법에는 네. 공무원들, 특히 국가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정치 중립 의무를 매우 강조해놨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예. 대선이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0.7%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0.74 정확히. 예. 정말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가 아주 석패를 했어요. 네. 조금만 더 이 상황이 좀 변동됐으면 정말 뒤바뀌는 아주 백직장 차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 기간 내내 네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랬죠. 이재명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네. 국민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50억 클럽 같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무관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예. 그쪽이 터지게 되면은 네. 자기가 했던 말이 전부 국민들한테 했던 말이 다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말이 이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안 되니까 네네. 지금 이 정권은 시작되자마자 뭘 시작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거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맞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네네. 이 대장동의 본류가 50억 클럽 같은 그런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재명으로만 몰아가는 네. 이 수사를 지난 10개월간을 네. 계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지난주 결국은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죠. 체포영장. 대한민국 역사상 네. 헌정사 최초로 이루어진 네. 야당 대표 그것도 의석수가 100몇 석도 아니고 169석인데 네네네. 이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의석수로만 하더라도 국민의 거의 60-70%가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지금 이렇게 원구성이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네네. 이렇게 하는 건지 한마디로 정말 망신주기 아닌가요? 정말 저는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도주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증거인멸이라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는데요. 275번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인멸할 증거라고는 유동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진술. 증거. 그러면 네. 유동규를 죽이겠습니까? 설마?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체포동의안으로 이제 국회로 이송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자신이 했던 대선 기간에 자기가 국민들에게 여러 번 했던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다. 그 말을 국민들한테 맞다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검찰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이렇게 무리한 사상 최악의 조국 시즌2 정도가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지금 압수수색 횟수는 이미 몇 배 능가했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진짜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의 압수수색과 네. 이런 무리한 정말 허무맹랑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정말 이거는 저는 뭐 정말 대한민국 검찰 역사의 최악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단언합니다. 네. 한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미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의정을 소홀히 하지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하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수사가 엄연한데 그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잖아요.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는 거라서 지금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만약에 무슨 기각이 되지 않고 통과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영장 실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라라는 얘기는 정말 무식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권성동이 전에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현직일 시절에 자기가 먼저 가서 영장실시를 받았다라는 지금 비유를 하면서 권성동처럼 해라라고 네.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정말 초딩 같은 이해도인데, 뭐냐면은 강원랜드는요. 네.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예컨대 강원랜드 사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요. 많은 증거들이 실증적으로 이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권성동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다가 청구된 거고 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소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작 사건을 조작 날조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없는 죄를 만들어낸 거를 가서 받으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그냥 호랑이 목에다가 그냥 고개를 집어 넣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치 영화 대부에서 휴전을 제안하는 자가 바로 스파이다라는 말처럼 네. 지금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만약에 민주당의 내부자들 박영선 등은 정말 저는 국힘당 쪽에서 보낸 엑스맨 같은 정말 세작 같은 존재들이다. 네. 왜냐면은 그 말은 그냥 잡아먹히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보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헌법 정신 얘기하고 법의 평등 얘기하는데 분명히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가장 많은 평등과 관련된 결정에 나오는 가장 흔한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평등한 거지. 빨강하고 파랑이 다른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색으로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평등이 아니라 그거는 무식이고요. 비이성이고요. 예, 그건 문명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한마디로 옛날에 법이 없던 시절,
야만의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다른 것과 같은 것을 구분짓지 않고. 근데 지금 야만의 시대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고 그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였고 만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을 하셨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불체포 특권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였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정적 제거 수사 아니었습니까? 공소장에 증거도 없고. 그걸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고발을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5,500억을 그 공공환수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2018년대 이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해요. 5,500억을 대장동에서 환수했다라는 말을 했다가. 근데 그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요, 그게. 인정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했냐. 5,500억을 공공환수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례에서 명확하게 밝힌 건데 이 지금 이 이자들은 대법원의 판례에 나오는 그 팩트조차도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고 5,500억을 공공환수한 것은 그건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재명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웃기는 게 4,800억 95억을 손해로 줬다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더 배당금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에게 신이 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9개월 동안 무역적자 얼마 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무슨 죄입니까? 사형이죠. 사형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배임이 되고, 왜냐면 이 개발이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근데 경기가 불황에 빠져가 집값이 떨어지면은 개발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무죄예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이재명에게 우리 이 검찰이, 이 대한민국 검찰이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탈인간급, 결국 신이 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한 그런 금액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그 개발을 미리 사전에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역대 모든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정말 이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 하실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그 고용건 편이었는데요. 정말 조국 그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해체가 답이구나.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수사권과 기사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저는 검찰은 무조건 기소만 담당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수사는 더 이상 검찰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경찰만의 수사권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산해서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소추기관으로의 기능만 남겨야 된다는 말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사법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는 언론사의 취재는 사법부의 공권력과 달리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취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이지요.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하신 분 계시면 서명 좀 부탁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취재 언론기관이 수사력만 있다면 저희가 정말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기자들인데 저희가 공권력
사용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재를 하더라도 뭐 합리적인 의심과 어떤 그런 팩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그럼 지금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민주진영의 언론사죠. 앞장서서 하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시민들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더 탐사는 또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